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는 이프제라고 하고요. 오늘도 저 혼자서 이렇게 꿀방에서 열심히 재밌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술톤인데 이게 뜨끈한 데 앉아있으니까 더 술톤이 되네. 아무튼 오늘 수다를 떨어볼 책은 이겁니다. 파우스트 박사 토마스만. 정말 징한데요. 자, 이거 리뷰야? 아무튼 이거 수다 떨고 나면은 당분간 토마스만은 나는 들여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올해 토마스만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제가 토마스만 책이 몇 권 더 장만하긴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난 징해요. 이렇게 1, 2권으로 되어 있고요. 미는 첩 한 번으로. 제가 이거는 영상 이거 완독하는 거 인증 영상을 안 올렸죠. 그 ASMR. 이거는 제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2번을 읽었습니다. 또 기왕 하는 거 좀 마무리를 제대로 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을 해봅시다. 파우스트 박사. 예, 제가 이 책을 읽으려고 먼지가 이렇게 괴테의 파우스트 있죠? 네, 그것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읽고 그리고 이것도 2번 읽고 그리고 괴테의 다른 극장로도 몇 개 읽고 했는데 사실 괴테의 파우스트는 대충 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요. 어렵더라고요. 제가 괴테의 전공자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저한테는 좀 어려웠어요. 아무튼 그 내용과 이 파우스트 박사가 이렇게 좀 연관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아주 다른 주제를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요 토마스만의 파우스트 박사가 좀 더 현대적이고 지금 읽기에는 더 이해가 잘 되지 않나. 그리고 괴테의 파우스트는 정말 이렇게 넘사 이거를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 책의 주인공이 여기에 써있습니다. 한 친구가 이야기하는 독일 작곡가 아드리안 레버퀸. 이름도 멋있습니다. 아드리안 레버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독일의 천재 작곡가고요. 그리고 이 책의 화자인 이제 제레누스 차이트블룸이라는 친구가 이제 그 아드리안 레버퀸은 이런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형식의 회고록 그런 느낌으로 이 책을 이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화자가 쓰고 있는 배경은 이제 1943년 정도 해가지고 이제 거의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독일의 패배로 끝나기 직전, 패배가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시점에서 이 화자가 제레누스라고 해야 되나 차이트블룸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이 화자가 이제 독일에 이런 작곡가가 있는데 내 친구였어. 그리고 이 독일 작곡가와 이 독일의 운명에 비슷한 공감을 느낀다 라는 식의 느낌으로 이 회고록을 쓰고 있는 그런 컨셉인데 이 둘이가 이제 보랄 친구.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 살았던 보랄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화자, 그러니까 차이트블룸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제레누스 차이트블룸이라서 이름을 부르면 제레누스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 책의 주인공인 아드리안이 얘를 차이트블룸이라고 부르고 제레누스라고 안 불러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게 편하니까 차이트블룸이라고 할게요. 이 차이트블룸하고 아드리안하고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요. 이 동네가 독일의 아주 깡촌이에요. 지금도 있는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1940년대 그때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카이조스 아세른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 14세기, 13세기 그러니까 중세에 보인 그런 마을이라고 보면 돼요. 건물들이 중세 스타일이 너무 많고 주변에 뭐 교회나 성당 막 이런 거 있고 막 이렇게 그 분위기가 그 시기에서 거의 보인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동네에 이 아드리안도 제레누스
차이트 블룸도 태어나서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 동네가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일단 동네 자체도 음산하고요. 그런 어떤 되게 옛날 분위기, 이 당시에도 그 중세 분위기에다가 동네에 진짜 이게 중세 시대의 그 생각의 고인, 이상한 좀 동네, 아무튼 뭐 이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막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상한 뭐 사상을 선포한다, 뭐 아무튼 뭐 그런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에서 이 둘이 이제 태어나서 같이 지냈는데요. 이제 얘들이 어릴 때는 그냥 어릴 때처럼 그렇게 좀 지내죠. 근데 이 차이트 블룸은 이제 좀 얘 직업이 문학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나 이런 쪽으로 좀 탁월했는데 요 아드리안 얘가 천재인 거야. 뭘 조금만 가르치면 금방금방 잘 배워요. 애가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이 엄마 아빠도, 아드리안의 엄마 아빠도 아 얘는 커가지고 학자 되면 되겠네. 약간 아예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정해놓은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드리안네 집은 이제 개신교 집안이고, 그리고 이 차이트 블룸네 집안은 카톨릭 집안이고, 약간 이런 종교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얘들이 크잖아요. 성인까지는 아니고 이제 청소년. 여기는 이제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는데 얘들은 김나지움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그런 교육기관인가 봐요. 기숙사도 있건 기숙 생활을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카이조스 아세른에 얘네가 살고 있는 그런 깡촌, 농촌 말고 이렇게 조금 교외에 이제 상업지구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이 아드리안의 삼촌이 거기서 악기상을 합니다. 근데 그 악기상이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평범한 기타 팔고 바이올린 팔고 그런 데가 아니고요. 뭐 바이올린도 뭐 아주 뭐 고가의 바이올린, 막 역사가 오래된 그런 바이올린 있죠. 막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그런 바이올린을 여기 와서 직접 구경하고 연주해 볼 수 있고, 악기들이 무슨 아주 고악기부터 각 나라의 전통 악기들까지 이 삼촌이 여기서 잘 모아놓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독일의 깡시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악기상이 유명해서 이제 외부에서,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이 악기들을 보거나 한번 연주해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데서 이제 얘들이 크는 거예요. 이제 김나지움 때부터. 거기서 이제 그 김나지움을 왔다 갔다 하면서 통학을 하는데, 이제 제레누스 차이트 블룸은 이제 그 악기들을 막 이렇게 뚱뚱 뚫어보면서 이제 그게 장난감처럼 갖고 노는 거지. 이제 얘들은 거기가 시골이니까 뭐 장난감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악기들을 가지고서 얘들이 놀면서 애들이 이제 음악적인 그런 거에 이제 재미를 느끼는데, 근데 이 아드리안은, 그러니까 제레누스가 얘기하기는 그래요. 나는 얘가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 현란한 악기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부풀겠어요. 자기가 음악 쪽에 소질이 있고 그 음악의 영감을 막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걸 보면서 막 이럴 것 같은데, 얘 아드리안은 그거를 전혀 표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얘 차이트 블룸도 얘가 음악에 관심이 있나 흥미가 있나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드리안이 얘가 워낙 어릴 때부터 머리 좋다는 얘기를 듣고 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좀 냉소적이고, 그래서 이게 좀 어린데도 얘가 오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가 되게 어른인 척해요. 그래서 얘한테도 제레누스라고 안 부르고 계속 차이트 블룸이라고 불러요. 차이트 블룸 씨, 차이트 블룸 씨, 막 경어 사용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자기 되게 어른인 척하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 저거 되게 유치한데 뭐 수준 떨어져 이런 거를 안에 못 숨겨요. 그거를 마치 되게 신나는, 되게 막 웃긴 얘기를 막 들은 것처럼 막 크게 막 웃어요. 그래서 막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으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막 제가 뭐 웃긴 게 있었나 뭐 이러는데, 지는 그게 비웃는 거지. 되게 애가 좀 그렇습니다. 싸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머리는 좋고, 그러니까 좀 인격이 좀 덜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자기의 뭐 감정이나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 표현하는 거를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애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악기를 보면서 자기는 뭔가 부풀어 오르다, 이렇게 감정에 벅차다가도 그런 거를 표현에 전혀 안 내니까 이 친구인 차이트 블룸도 전혀 못 느낀 거예요. 뭐 그런 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 동네에 이제 성당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성당? 칼조스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누구야? 그 벤델 크레추마어라고, 크레추마어인가 크레마추인가 아무튼 이름도 희한해. 크레추마어라고 해가지고 오르간 연주자로 온 피아노 선생이 있어요. 근데 얘가 좀 음악적으로 뭔가 공부를 많이 하고 좀 이렇게 느낌이 있는, 그러니까 예술가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마을 회관 같은 데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의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어 하는 그런 주제고, 또 이 크레추마우라는 사람이 연주는 잘하는데 말을 더듬어. 근데 막 그 어렵고 막 그런 강의로 막 그런 말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강의를 누가 들으러 오겠어요. 그쵸? 근데 이거를 아드리안이 여기를 꼬박꼬박 갑니다. 가서 그 강의를 들어요. 아드리안이 들으면 누구도 들어야 돼요. 네, 차이트볼룸도 들어야 돼요. 얘는 아드리안 껌딱지예요. 어딜 가든 얘를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다 같이 듣는단 말이에요. 지 수업을 빼먹고서도 얘를 쫓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토마스만의 약간 동성애적인 그런 성향이 여기에서도 보이는데, 이 토마스만이 이성애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차이트블룸이 아드리안을 우정으로 봤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동성 간의 우정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좀 뭔가 더 있어. 그런 애매한 그런 관계, 그런 게 있고, 얘는 그래서 아드리안이 가는 곳은 어디라도 쫓아간단 말이지. 이렇게 쫓아가다 보니 그 강의를 또 같이 듣는데, 이 쌤이 강의를, 그러니까 말을 더듬는데도 그 베토벤이나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곡 있죠. 그런 곡들을 되게 설명을 잘 해줍니다. 막 피아노로 막 연주를 해가면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게 여기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베토벤의 곡을 막 설명을 해주는데, 이 아드리안이 거기에 흠뻑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둘이 그 강의 끝나고 나가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의견 교환도 하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막 그러면서 이 아드리안이 이 크레추마어라는 사람한테 스승으로 해가지고 피아노를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김나줌에 갔으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어려운 학문을 배울 거 아닙니까? 우리도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많이 어려운 걸 배우죠. 근데 얘는 학교 공부보다, 아드리안은 이 음악 공부, 그 다음에 유일하게 그 학교 공부에서 그나마 좀 흥미를 느낀다 하는 게 이제 수학,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얘는 그 학교 공부보다 지금 이 음악에 더 빠져 있는 거지. 그러면서도 그거를 티를 안 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그냥 이것도 취미 하나로서 뭔가 그런 어떤 그런 학문의 하나로서 그냥 내가 좀 흥미를 보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근데 얘가 거의 화성학 같은 거를 독학을 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음악에서 화성학을 독학을 한다는 거는, 물론 독학은 할 수 있지, 얘가 독파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고 진짜 천재들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거의 화성학은 음악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를 독파하기가 쉽지 않아요. 얘는 그러면서 어디서 피아노를 크레추마한테 배우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 화성학을 독파를 하고, 그리고 또 얘가 잘 쓰는 그런 음악이 그 무주음악 있죠. 쇤베르크의 화성 12음 기법인가 뭔가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현대 음악에서 굉장히 난해한 곡 작곡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 화성 기법이니까 얘가 음악적으로 이게 난놈인 거지. 그러다가 이렇게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을 갈 때 이렇게 자기 진로를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음악에 그렇게 소질이 있고 열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신학을 전공을 합니다, 아드리안이. 그러니까 차이트블룸은 문과생이니까 이제 언어를 전공을 하고 뭐 그쪽으로 인문대 쪽으로 가는데, 얘는 보니까 음악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피아노도 되게 치는 거 좋아하는데 그 신학을 전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음악에 대한 관심 그런 건 완전히 배제하고 그냥 부모님이 원했던,
그쵸? 부모님이 원했던 그 학자의 길로 가는데 그 학문 중에 학문은 신학이다. 나는 천재니 또 보통의 그런 학문은 할 수 없고 진리 중에 진리를 파겠다.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는 뭐더라? 할레? 할레인가 그쪽에 있는 그런 이제 신학대학에 가는데 여기가 이게 압권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신학대학인데 무슨 교수들이 다 전부 사이비 교주 같아요. 되게 이상한 무슨 뭐 그러니까 악마가 존재를 하는데 뭐 존재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과 동급으로 악마를 취급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막 가르치는 교수도 있고 어떤 교수는 뭐래? 마녀 재판이 이성에 근거하여 옳은 현상이었고 우리는 마녀 재판을 다시 뭐 수용해야 된단 말 이런 말을 하는 그런 교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아드리안이 제 얼척이 없잖아요. 자기는 학문 중에 학문이 신학이라고 여기를 왔는데 그러면서 되게 그 신학의 회의를 느껴요.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크레츠마어랑 서신 연락하면서 계속 음악 공부하고 그리고 얘가 또 찌까찌까 해가지고 지가 작곡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검사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악은 계속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방학 때도 크레츠마어 선생님한테 계속 이렇게 수업을 받으면서 그러고 있다가 얘가 너무 신학이 이거는 아니다. 나 이런 식으로는 못하겠다 싶으니까 크레츠마어 선생님한테 편지를 쓰는데 내가 음악을 열정이 있고 전공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편지에서. 사실 내가 이거 음악을 공부를 해보니 이미 얘는 자기가 독학으로 그 음악의 속성을 파악을 다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음악은 이제 너무 발전을 해서 더 이상의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창의력으로는 발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와 있는데 내가 이 창의적인 학문을 내가 이 예술을 창의적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막 그런 내용을 적어놓고 그리고 자기는 되게 냉소적이고 감정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거를 예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구만 아무튼 그런 고민들을 얘가 하고서 그래서 이제 음악을 나는 못하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뭐도 부족하고 막 그래서 막 되게 음악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레츠마 선생님이 설득을 하죠. 애초에 너는 음악을 했어야 되는 애다. 네가 지금 신학을 공부한다고 거기 가 있어가지고 시간 허비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걔를 설득을 해요. 그래서 걔네 엄마 아빠도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얘가 결국에는 라이프지에 있는 음악 학교로 전공을 음악으로 바꿔서 거기로 갑니다. 근데 얘가 이제 음악으로 전공을 바꿔서 그 대학교를 가서 이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 차이트 블룸은 어떻게 해서든 이 아드리안을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드리안을 쫓아다니지 못하는 1년인가 2년인가의 딱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얘가 이제 전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새 학기가 시작될 때 그때인 거야. 근데 이 아드리안이 그 라이프치히면은 그래도 아마 카이저스 아제른보다는 상당히 번화가일 겁니다. 거기를 이제 딱 도착을 했어요. 이제 음악대생으로 처음 공부를 하기 전에 이제 거기를 도착을 딱 해가지고 이제 짐을 꾸리고 거기 이제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서원 같은 어떤 청년이 하나 옵니다. 머물 곳 필요하세요? 이러고 옵니다. 그래서 예, 저 머물 곳이 필요하고 지금 오늘 당장 어디서 잘 숙소도 얘가 필요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짐을 들고 쫓아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러고 어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내가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나 보다. 그러고 또 얘는 멍청하게 따라가요. 갔는데 거기 어디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매운꿀인 거야. 어떤 내용인지 상상이 가시죠. 얘가 거기서 어떤 창녀를 만나는데요. 아드리안이 이 토마스만이 되게 이국적으로 생긴 그런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어떤 되게 이국적으로 생기고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어떤 창녀가 나와요. 근데 그 창녀의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고 얘 아드리안이 그냥 에스메랄다라고 부릅니다. 에스메랄다라는 그런 창녀가 있는데요. 얘가 그날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창녀를 못 잊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방학 중에 이 창녀가 있는 곳으로 쫓아가요. 이 창녀는 지금 매독에 걸려가지고 치료받으려고 어디 딴 데로 가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까지 쫓아가. 그래가지고 그 창녀를 만나. 근데 이 창녀는 나는 당신과 하룻밤을 보낼 수 없다. 나 지금 매독에 걸려가지고 치료받고 있는 중이다. 막 그런데도 이 아드리안이 상관없다 이러면서 이 창녀랑 하룻밤을 보내요.
그러고서 이제 돌아왔는데 얘가 몸이 이상한 거야. 당연히 뭐 좀 처음에는 매독은 아니고 무슨 다른 이상한 뭐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치료를 받으러 가면 이상하게 그 의사한테 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갑자기 치료가 중단돼. 또 여길 가면 이 의사가 갑자기 뭔가 일이 생겨서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어. 막 그런 상황이 몇 번 반복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떻게 하다 보니까 이 몸에 이상한 증상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치료가 다 됐나 보다, 뭐 자연적으로 다 낫나 보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이제 악마와의 거래의 시작인데, 이제 얘가 이거를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음악을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 음악 학교에 이제 학생들도 이제 좀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도 이제 작곡을 조금씩 하면서 이제 음악 학생이 아니라 작곡가로 이름을 또 조금씩 알리게 돼요. 아드리안 레버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학년 말인가 언젠가 얘가 이제 파이퍼링이라는 곳으로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가는데, 거기서 이제 작곡을 얘는 짱박해가지고 이제 도대체 여행은 왜 갔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짱 박혀서 작곡만 하는데. 근데 거기까지 가가지고도 이제 짱 박혀서 작곡만 하고 있는데, 거기서 혼자 있을 때 이 악마와 조우를 합니다. 이 파우스트면은 악마와의 계약이잖아요. 이제 악마와의 계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22분 떠들었는데 이제 악마와 계약이 시작돼. 그래서 악마를 만나요. 그래서 악마가 또 이제 주저리 이게 동문학이잖아요. 주저리 떠든단 말이에요. 이놈의 역사가 어떻고 예술이 어떻고 막 천국과 지옥이 어떻고 막 얘기를 막 하는데, 내가 그거를 다 기억은 못 하고요. 이제 그 전반적인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 악마와의 계약은, 너랑 나랑의 계약은 네가 그 창녀를 쫓아갔을 때부터 시작이 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매독이 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기엔 치료가 됐는데 이미 이게 매독균이 뇌로 전파가 돼서 네가 지금 매독균에 심하게 감염이 되어 있다. 이제 나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좀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괴테의 파우스트에서는 이게 악마와의 계약이라는 게 되게 좀 신비주의적으로, 뭔가 비의적으로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뭔가 좀 과학적이고, 그러니까 토마스 만이 막 이렇게 악마의 그 말을 빌어서 막 이렇게 뭐 의학이랑 막 생물학 막 이런 지식들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럴 법해요. 그러니까 이게 매독 증상이냐, 아니면 얘가 진짜로 악마를 막 신비주의적으로 만난 거냐, 아니면 이게 단순히 그냥 매독 증상으로 얘가 환상을 본 거냐에 대한 이런 의문을 갖게끔 만들어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독 증상 중에 하나야 라고 하면 약간 얘가 환영을 받구나 라는 식으로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얘가 그거 이미 네가 에스메랄다를 쫓아다닐 때 그 계약은 시작이 된 거다. 그리고 나를 부른 건 내가 너한테 간 게 아니고 네가 나한테 온 거야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얘가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잖아요. 똑똑하니까 이 괴테가 막 그 파우스트에서 막 뭐 무슨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막 뭐 불러내잖아. 막 이상한 신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얘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악마라도 조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악마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막 이런 생각을 얘가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악마가 그러더라고. 내가 너한테 온 게 아니고 네가 애초에 나를 부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마가 그 얘기를 해요. 얘가 고민하던 거. 이미 현대 음악은 너무 발전했으니까 네가 나 없이는 이거보다 더 나은 곡을 쓸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 혹은 위대한 작곡가, 뭐 위대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 사람들은 다 나의 능력으로 내 도움을 받아서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한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24년이라는 기간을 줘요. 그래서 24년 동안 너한테 지금까지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영감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그 24년 동안은 내가 철저하게 너의 노예가 될 거야. 근데 24년이 흐른 뒤에는 역시나 네 영혼은 내 거다. 내 마음대로야. 너는 지옥에 당연히 가까워. 어차피 갈 거면 나를 이용을 해라. 뭐 그런 거고. 그리고 대신에 그 보상이 있어요.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도 사랑을 하면 안 돼. 너는 계속 두통이 있을 거고, 그 증상,
그게 있을 거고 너는 앞으로 누구도 사랑을 해선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약이 이미 그러니까 이 아드리안은 계속 나는 그 계약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짓 안 해.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악마가 계속 얘기해요. 너 이미 계약 맺었어. 그때 네가 에스메랄다 쫓아가지 않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계약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악마와 대면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이 악마와의 동거가 시작이 되죠. 동거? 동거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악마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음악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악마를 만났던 그 파이퍼링 있죠.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짱 박혀서 이제 작곡만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24년 후에 넋이 나갈 때까지 이제 작곡만 열심히 하면서 사는 그런 아주 지루한 삶을 본인은 지루하지 않겠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아주 지루한 그런 삶을 살고요. 그 가운데 독일에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1차 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2차 대전이 일어나네 마네 그러고 있을 때까지 얘는 뭐 그딴 건 몰라. 계속 작곡만 해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삶을 살았는데 얘가 그 아드리안이 그 곡을 몇 개 여러 개를 쓰죠. 작곡가니까 뭐 여러 개 뭐 되게 희한한 곡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되게 위대한 곡을 한 2개를 써요. 그러면서 뭐 얘가 뭐 그 한 곡이 뭐 그림으로 보는 묵시곡인가? 그거랑 그다음에 뭐 파우스트 박사의 고뇌.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자기의 그런 고뇌 같은 거를 여기에 집어 넣었겠지. 되게 음악만 들어도 막 소름 끼치는 막 그런 곡을 쓴단 말이에요. 네, 이 두 대곡 역시나 악마의 그런 영감을 받아서 쓴 그런 곡일 텐데 아무튼 그러니까 2곡의 대곡을 쓰고 그리고 2명의 사람을 제물로 바친단 말이에요. 네, 악마가 그 뭐지? 사랑을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드리안이 이 차이트블룸을 제치고 음악대학에서 사귄 슈베르트 페거라는 그런 같이 뭐 음악 작곡가는 아닌가? 시인인가? 슈베르트 페거라는 어떤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친해져서 차이트블룸한테도 하지 않은 그런 얘기를 이 친구한테 다 얘기를 터놓고 이제 마음을 온전히 열은 그런 친구가 됐는데 이제 악마가 보기에는 그런 우정도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를 그 슈베르트 페거라는 애를 그러니까 얘가 좀 여자 관계가 복잡한 애예요. 그런 여자 관계를 이용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얘가 아드리안이 얘를 좋은 친구로 여겨서 이 관계도 좀 모호하긴 해요. 이게 정상적인 친구 관계 같은 그런 감정은 아니야. 근데 아무튼 얘를 죽이고 그 다음에 제물로 바친 애가 이제 아드리안의 여동생이 아들을 낳는데 네포무크라는 애입니다. 이제 얘가 이제 여동생이 잠깐 폐렴에 걸려가지고 요양소에 가 있을 동안 이 아드리안이 이 네포무크를 봐주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애가 뽀얗고 너무 예쁘고 또 자기 조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예뻐해 줬는데 이제 악마가 보기에는 그것도 사랑에 들어가는 거지. 가족끼리의 그 사랑도. 그래서 이 애기를 5살인가? 그런 애기를 죽이는데 발진티푸스인가? 그걸로 병들게 해가지고 죽이는데 이 애기가 죽는 그런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이거 읽는데 막 너무 막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 그 조카도 그렇게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2 재물을 바칩니다. 이 네포무크 죽을 때는 그 파우스트 괴테 파우스트에서 그 여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13살짜리 그 파우스트가 14살짜린가 13살짜린가 애한테 반해가지고 그 애베게 있잖아요. 그 여자애가 우물에 버렸잖아요. 약간 걔랑 약간 연관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랬어요. 그랬고요. 나는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이렇게 2곡의 대곡을 남기고 악마가 이제 자기의 영혼을 차지하고 그러면서 얘는 치매에 걸려서 넋이 나가가지고 어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있다가 언제더라? 1840년인가? 그때 8월에 죽었나? 네, 그래요. 그러면서 아드리안의 생애가 끝났는데 나는 이 책 읽으면서 이 차이트블룸이라는 이놈은 친구라면서 지금 얘
뭐야 이 친구가 지금 얘가 건강이 막 급속도로 막 안 좋아지고 막 얘가 막 이상한 헛소리하고 막 이러는데도 얘를 이렇게 그냥 방관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보기만 하고 얘한테 무슨 나는 진짜 친한 친구면은 너 몸 관리 좀 해라. 안 되면 병원에라도 데리고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 그런 것도 안 해. 친한 친구라면서 그냥 이렇게 관찰만 합니다. 진짜 친구가 맞을까? 좀 그런 게 의문이었어. 아무튼 그런 내용인데요.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됐네요. 빨리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책에서 토마스만이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마가 했던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은 너무 발전했어. 그래서 다음 단계로 발전하려면 이거를 깡그리 부셔뜨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야만 상태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그때 사람들이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독일의 1차 대전 그런 전쟁들이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런 전쟁들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악마처럼 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악마에 씌이지 않고서야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느냐면 이게 독일이 너무 큰 죄를 지었고 이 악마 너무 큰 죄를 지었으니 이제 이 아드리안이 자기가 그 악마의 사주를 받아서 이거를 쓰고 그리고서 결국 자기가 넋이 나가고 치매에 걸리고 막 그럼 정신이 나가서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독일도 이제 2차 대전에서 패할 일만 남았고 그 악마와 계약한 그런 대가로 이제 이 국민들이 그 뒤에 후일을 이제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그렇게 책임을 다 져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아드리안이라는 그 천재 작곡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청년의 삶이 마치 그 독일의 운명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미래의 독일은 결국 이렇게 아드리안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야 돼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 토마스만이 그 2차 대전에 대해서 독일이 너무 잘못했고 너무 잘못된 생각을 했고 막 그런 얘기를 중간중간에 계속해요. 그런 부분을 읽어보면 토마스만이 사실 1차 대전에는 되게 좀 찬성을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거기 마이산에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1차 대전에 얘가 막 찬성을 해가지고 가족이랑 등지고 막 그래서 막 여기저기 잡지에다가 1차 대전 찬성하는 막 그런 선동하는 글도 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독일이 잘못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반성하고 우리가 잘못했고 그 뒤에 책임을 잘 져야 된다라는 거를 이 파우스트 박사라는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책이 되게 잘 쓴 책이에요. 제가 이거를 처음 읽을 때는 도대체 이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되게 애매하고 좀 어려운 게 많았어요. 이게 동문학이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이론들 그런 것들 많이 적혀 있고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 음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음악들을 뭐 베토벤 이런 거 빼고 아드리안 레버킨이 이게 가상의 캐릭터니까 얘가 작곡한 곡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들어볼 수 없는 음악을 텍스트로 얘가 다 묘사를 해놨단 말이야. 근데 그 텍스트로 그 음악을 얼마나 상상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이제 좀 어려워서 이게 이제 파우스트 박사가 토마스만이 쓴 작품 중에서도 가장 난해하다, 어렵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런 작품이긴 한데요. 저는 이게 처음 읽을 때는 좀 어려워서 뭔가 했는데 딱 덮자마자 이건 다시 읽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읽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역시 동문학이다. 그러니까 되게 이 도면부터 아주 꼼꼼하게 잘 그려서 잘 만들어진 건축물을 본 그런 느낌이랄까요? 정말 잘 쓴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왜 독일 사람들이 토마스만이 제일 독일스러운 작가야 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알겠어. 정말 제이스러운 그런 소설이었어요. 근데 되게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좀 어렵지만 재미있게 잘 읽었고요. 저는
괴테의 파우스트보다는 그래도 파우스트 박사가 이게 더 이해하기 쉬웠어요. 저는 뭐 괴테 그래요. 읽기야 다 읽었다만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겠으며, 전공자도 아니고. 그리고 막 괴테가 좋아하는 그 그리스 비극, 그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파우스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네요. 그 괴테의 파우스트는 그냥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그 구성적인 거나 아무튼 문장이나 이런 것까지 좀 꼼꼼하게 디테일한 맛을 느끼면서 읽을 수 있었던 소설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고, 토마스만 이것으로 저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우스트 박사 진짜 많이 떠들었다 오늘도. 그쵸? 그래도 봐주세요. 이게 2권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이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파우스트 박사에 대해서 수다를 떨어보았습니다. 됐어. 난 해냈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다음에 이제 토마스만 말고 다른 작가들도 또 열심히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떠들었더니 얼굴이 더 빨개졌네요.